독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 최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유명희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WTO 총장 후보 유명희 본부장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최근엔 중국을 견제하는 반중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한국을 패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협의체를 창설해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었고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기 한국을 제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빼고 협의체를 구성하려던 일본에게 독일은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 미테구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져 28일 제막식이 열린 것입니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최초였습니다. 이곳에서 코리아 페어반트 등 단체들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를 하지 않고 평화헌법 개헌 추진 등 우경화 행보를 하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온 일본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등장한 소녀상에 일본 정부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에서 소녀상의 설치는 일본 정부 입장이나 이제까지의 대응과 상반된다며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독일로 날아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본 TBS는 베를린을 찾아서 베를린시 관계자에게 왜 이 소녀상을 허가했느냐고 질문하자 베를린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며 어디까지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바로 유명희 총리가 WTO 총장 적임자라고 발언한 것인데 한국을 패싱하려던 일본은 한국을 지지하는 독일에게 패싱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급부상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중심에 우익화되어가는 일본의 맨 얼굴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을 돌면서 WTO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본인들 말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끼리 연합하자고 했지만 최첨단 기술 보유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3대 증시라 불리는 도쿄 증시가 지난 1일 멈춰선 것입니다. 일본 도쿄 거래소는 오전 7시쯤 발생한 매매 시스템 고장으로 하루 종일 3,700여 개 전 종목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도쿄와 시스템에 같은 나고야와 후쿠오카, 삿포로 증시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21년 만에 멈춰선 일본의 증시는 그 원인이 메모리 고장으로 백업 시스템 스위치가 작동되지 못한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복구되었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도쿄 증시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 것을 받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주식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단기 이익에서 손실을 본 셈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홍콩이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자 도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 증권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졌고 미국 블룸버그는 일본의 야심이 물거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일본 내에서 또 다른 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후진적인 일본의 시스템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도장 문화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으러 회사에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팩스 문화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를 직계가 하루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후진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은 긴급지원금이 일주일 만에 지급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무려 4개월 만에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에스가는 총리가 되자마자 불도저 같았던 고노다로를 행정개혁 담당상으로 부임시켰습니다. 고노다로는 자리에 앉자마자 도장과 팩스를 타파하겠다고 큰소리치며 강압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아날로그 탈피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노다로는 나른히 필요한 각종 절차가 1만 건 이상 있는데 도장을 없애면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모으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내에서는 반발이 시작되고 있고
그동안도 일본 정부가 도장첩회를 내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장시장은 2019년 3월 기준 1조 8,800억 원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현재 약 9,000개의 인장 관련 업체와 1만 500곳의 도장 제조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장업계의 강력한 로비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하고 무려 20년 전 각종 신청 신고의 전정화를 추진하려 할 때 전일본 인장업 협회 중심으로 3만 5천 명이 반대 서명을 하며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에서 도장의원연맹 대표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기술 IT 담당상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과거와 같은 압박이 최근 재현될 조짐이 보이자 고노다로는 행정 절차에서 도장을 없애자는 것이지 도장 문화는 좋아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국민들 사이에선 아직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이번에 주장한 최첨단 기술 보유국이라는 말은 이미 과거의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이 인정받는 것은 국민성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것은 배우만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역액이 거의 없어지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사진 안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일본인은 그동안 관광지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중국인이나 한국인 탓이라고 비난했지만 관광객이 사라진 지금 그런 탓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마트에서 서로 엉겨붙으며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고 코로나 감염은 개인이 책임이라며 일본 내에서 감염자들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해 개인의 잘못이라는 인식이 유독 일본에서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 초기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이 감염자가 적게 나온 이유를 일본인은 국민성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자아자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일본의 높다는 국민성은 전 세계 그대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특히 아직까지도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실제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을 감추는 일본 정부의 오랜 행태에 올바른 국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추석을 맞아 15년 만에 압도적인 공연을 보여준 나훈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6년 나훈아는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며 노래 중에 독도는 우리 섬,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라고 당당히 불렀습니다. 공연 마무리로 나훈아는 2000년 관중과 함께 쾌지나 칭칭나네를 합창하면서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즉흥 가사를 매겨 일본 열도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나훈아는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훈아는 당시 그 협박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간부는 언제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중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연내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스가 총리 역시 다음 달 중순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를 잇따라 순방할 계획을 내세우며 한국에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극우파들의 지지를 위해서라도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 약 20분간 전화를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통화 직후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기도 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다.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이 거부하자 원고 측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허가했다. 매각 절차에도 돌입한 상태다. 일본 새내각을 맡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연 것이 꼴대로 보인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20분간 한국 요청으로 성사된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마친 뒤 본인이 직접 관저 출입 기자단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핵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언급된 것이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였다. 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등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단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이란 일미의 협력은 중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계승을 표방한 스가 내각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면 속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화회담을 하는 시간에 진행한 가토 가시노부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간의 쟁점 현안에 대한 유지부동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임을 전제하면서 징용 문제 등에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백주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국가 간 약속과 국제법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한국 측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1965년 양국이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왔다. 이는 청구권 협정 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문구를 근거로 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 문제도 국가 간에는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이다. 아베 전 총리가 이끈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일본 측에 따지지 말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스가 총리도 관방장관 시절의 청구권 협정은 국제조약이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 측이라는 시각을 보여왔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상권 분립이나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지만 모두 한국 국내의 문제일 뿐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1965년 양국 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상황을 만든 것은 한국 측에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의 열쇠는 한국 측이 쥐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런 시각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전회회담 내용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스가 총리가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부분에 들어있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대목이다. 현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미래지향의 의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군호 담화,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 우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간 나오토 담화 등을 통해 과거를 충분히 반성했다는 시각이다. 할 만큼 했으니 과거를 접고 미래를 보자는 의미로 일제 식민지배 시절에 일어났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가려는 현 한국 정부 입장과는 극명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두 정상이 첫 전회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 놓았지만, 그 방법이나 강론을 두고는 여전히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일각에선 아베 노선 계승을 표방한 스가 총리가 설령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당장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자민당 내 5개 주요 파벌의 지지를 얻어 총리 자리에 오른 스가가 국민총리가 반영되는 총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 색깔을 낼 수 있는 집권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기존 노선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일 외교 문제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대학원 교수는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같은 이념주의자인지 아니면 실용주의자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다음 총선 전까지는 한일 관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